나랑 살면 평생 고생 안 해도 됩니다. 15해를 공장 바닥에서 버텨온 저에게 철수 씨가 건넨 이 말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낸 여자입니다. 자식들 다 클 때까지 일하고 나니 남은 건 두꺼워진 손가락과 15년 묵은 기름 냄새뿐이었죠. 그나마 최저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여기며 매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며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적처럼 다가온 사람이 철수 씨였습니다. 아파트에 상가까지 가진 부자였지만 제 거친 손을 보며 이제 편히 쉬라고 눈물을 닦아주고 제 아이들 선물까지 챙겨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밤마다 이 나이에도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줄 만큼 저희는 몸도 마음도 참 잘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이 이제서야 잘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철수 씨의 합병증이 시작되면서 저는 여자에서 남보다 못한 간병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정하게 안아주던 밤의 온기는 사라졌고 통장에 돈은 넉넉한데 정작 그 돈을 쓸 시간도 밖으로 나갈 자유도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둔 사람은 없는데 저는 이 화려한 아파트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생각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의 부은 발을 닦아주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스친 거죠. 조금만 참으면 이 아파트랑 상가 다 내 거가 되는 걸까? 황급히 마음을 다잡아봐도 한번 고개를 든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남편 곁에서 유산을 계산하고 있는 저는 정말 나쁜 여자인 걸까요? 지금 저는 사랑과 욕망,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지옥 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고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길을 잃은 저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살 이영순입니다. 15해를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두 아이 뒷바라지하며 그저 최저시급이라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손마디는 투박하게 굵어지고 무릎은 늘 욱신거렸지만 이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여자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저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입술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사실 버티는 게 제 삶의 전부이기도 했고요. 공장 일이라는 게 참 무심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면 그 차가운 기계는 사람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부품이 흘러오는 속도에 내 손을 억지로 맞춰야 하는 거지. 내 사정 봐가며 기계가 멈춰주는 법은 없으니까요. 처음 몇 년은 퇴근하면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밥숟가락을 들어도 덜덜거릴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신기하게도 안 떨리더군요. 떨릴 기력조차 사라진 건지 아니면 몸이 완전히 기계가 되어버린 건지 그냥 그렇게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런 제 메마른 인생이 바뀐 건 정말이지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라인 동료인 미숙이와 공장 앞 백반집에 자리를 잡았죠. 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확 풍기는 그 허름한 식당이 우리들의 유일한 아지트였거든요. 8,000원짜리 백반 2개, 16,000원. 10년 넘게 먹었어도 질리지 않는 밥상이었지만 막상 질린다 해도 다리가 아파서 멀리 갈 수가 없었겠죠.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 든든히 배를 채우고는 당당하게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연 순간 제 손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근무 마치고 정신없이 나오느라 라커룸 선반에 그대로 올려두고 온 거예요. 미숙이 눈치가 보여 슬쩍 웃으며 속삭였죠. 미숙아, 나 오늘 지갑을 두고 왔네. 오늘 내가 좀 내주면 다음에 내가 살게. 그런데 하필 미숙이도 카드를 안 가져온 날이라는 거예요. 60이 다 된 여자 둘이 계산대 앞에서 지갑이다, 카드다, 가방을 뒤집어 엎고 있으니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죠. 밥값만 6,000원 앞에 쩔쩔매는 꼴이라니. 어찌나 서글프고 민망하던지요. 식당 아주머니가 괜찮으니 다음에 줘요라고 하셨지만 그 배려조차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조용히 지워버리고 싶던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던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회색 면바지에 정갈한 남방 차림. 우리 상황을 진작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는 말없이 계산대로 걸어오더니 아주머니 제 거랑 같이 계산할게요라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것까지 한꺼번에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제가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결제는 끝난 뒤였습니다. 남자는 카드를 챙기며 저를 보고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어떤 생색이나 허세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냥 정말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런 맑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저는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손 위에 가만히 올려주더군요. 나중에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밥 한 끼 얻어먹는 셈 치면 되니까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숙이가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언니, 저 남자 인상 좀 봐. 진짜 괜찮다. 계산까지 해주는 거 보면 언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괜히 민망해서 명함만 매만졌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박힌 정갈한 이름 석자 박철수.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았을 것 같은 그 반듯한 글씨가 어쩐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오후 라인 앞에 서서 기계를 조립하는 내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당신이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 아는데 정말 괜찮다고. 공장에서 15년을 일했지만 아무도 제게 해준 적 없는 말과 호의였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처음 본 사람한테 따뜻한 호의를 건네준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사흘을 꼬박 고민하다가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값 갚고 싶다고. 답장은 5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그러실 것 없는데. 그래도 꼭 그러고 싶으시다면 이번 주 토요일 점심 어떠세요? 토요일 점심.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죠. 작업 모자에 잔뜩 눌린 머리카락, 거칠게 갈라진 손등.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낯선 감정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렌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던가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16,000원짜리 백반값이 이어준 그 우연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16,000원의 값을 제 온몸으로 처절하게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을 게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번듯한 옷이 한 벌도 없었습니다. 15년 공장 다닐 때 입던 낡은 작업복 말고 제대로 된 외출복이 몇 벌이나 있겠어요. 결혼식이나 제삿날에나 겨우 꺼내 입던 옷들은 유행이 한참 지나 촌스러웠고 결국 그나마 멀쩡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하나를 꺼내 입으며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영순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냥 밥값 갚으러 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저 밥 한 끼 신세 진 거 갚는 것 뿐이라고요.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정해준 주소를 검색해 보니 1인당 3만 원짜리 코스 요리 전문점이더군요. 밥값 16,000원 갚으러 가는데 오히려 2배나 더 비싼 밥을 얻어먹게 생긴 거죠. 미안한 마음에 그냥 가까운 데서 제가 사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영순 씨를 모시고 싶어서요. 모시고 싶다는 그 말. 그 말이 어쩐지 가슴에 툭 걸렸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뒷바라지만 해봤지 누군가에게 모심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식당에 들어서니 철수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린 셔츠 차림으로 입구 쪽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낯선 풍경이 제 앞에서 펼쳐지니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전혀요. 오히려 꽤 가까웠어요. 마주 앉아 메뉴판을 받아드는데 손이 아파서 그런 건지 이 자리가 긴장돼서 그런 건지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철수 씨는 참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색해한다는 걸 금방 눈치챘는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가더군요. 이 집 된장이 구수하다더라. 이 동네 사신 지는 얼마나 됐느냐.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들에 대답하다 보니 꽁꽁 얼어붙었던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식사하며 조심스레 서로의 사정을 꺼내놓았습니다. 철수 씨는 59살에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고 자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하나와 상가 하나를 마련해뒀고 지금은 임대 수입으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는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활력 없던 남편 먼저 보내고 두 아이 뒷바라지하며 공장에서 굴러온 15년 세월. 다 말하고 나니 왠지 초라한 기분이 들어 쑥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저? 그러자 철수 씨가 잠깐 표정을 굳히더니 말했습니다. 별 볼 일 없다니요. 혼자서 자식 둘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으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저는 자식도 없이 혼자 편하게 살았는데
어쩌면 제가 더 부끄러운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삶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꾸며낸 동정이 아니라는 게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어느새 서너 번씩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철수 씨는 매번 제가 가본 적 없는 근사한 식당을 예약해뒀고 제가 지나가듯 했던 말을 기억해뒀다가 다음 만남엔 꼭 그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 그게 참 낯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공장 문을 나서는데 정문 앞에 철수 씨 차가 서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그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창문을 내리고 웃는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영순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공장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등 뒤에서 미숙이가 언니 대박 하며 소리치는 게 들렸죠. 얼굴이 발그레해진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달리던 철수 씨가 제 손을 지그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순 씨 손. 아, 왜요? 지저분하죠. 공장 기름은 아무리 씻어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지저분한 게 아니라요. 철수 씨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제 손을 가만히 감싸 주었습니다. 이 손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싶어서요. 이제 기름때 묻히지 마요. 나랑 같이 살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차창 밖으로 익숙한 공장 굴뚝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누구도 제 손을 보며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고생했다고,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얼마 뒤 철수 씨는 제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에게 진심이니 자녀분들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면서요. 결국 주말 저녁 아들 재현이와 딸 혜진이를 불러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따뜻했습니다. 과하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봉투 2개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실게요. 이건 그냥 어른으로서 드리는 첫 인사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 딸 혜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좋은 분 같아. 엄마가 지금 행복하면 나도 좋아. 그 문자를 확인하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건지 아니면 그동안 힘들었던 내 인생이 서러운 건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이 나이까지 혼자 버텨온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그때 철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순 씨,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그 공장도 이제 그만 나가요. 내가 생활비도 주고 앞으로의 노후 완벽하게 책임질게요.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공장의 차가운 기계들을 위해. 근데 그런 저를 이제는 쉬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몇 날 며칠을 꼬박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 씨, 저 결정했어요. 우리 같이 살아요. 그 두 마디가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가혹한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철수 씨의 아파트는 눈부시게 넓고 깔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 3개에 탁 트인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초록색 공원까지 낡은 빌라에서 사계절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추운 겨울을 버텨온 저에게 그 집은 말 그대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집이 어색해서 제대로 눕지도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도 혹시 뭔가 더럽혀지는 건 아닐까 싶어 등을 꼿꼿이 세웠고 화장실 수건을 쓰고 나면 꼭 반듯하게 다시 접어 걸어뒀습니다. 공장에서 15년을 보낸 사람이 갑자기 넓은 집안에 놓이니 몸이 먼저 어색해하는 거였죠. 그런 저를 철수 씨는 가만히 지켜보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순 씨, 여기 이제 영순 씨 집이에요. 편하게 있어요. 발도 쭉 뻗고 그 말 한마디에 팽팽했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철수 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제가 주방으로 나가면 이미 커피 2잔이 식탁에 놓여 있었고 철수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죠. 30년 넘게 제가 부엌에서 나오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던 전 남편을 생각하면 이 풍경은 그 자체로 눈물겨운 감동이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달걀을 부치고 국을 끓이는 그 평범한 아침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냄비 뚜껑을 열어 수증기 타신 척했지만 철수 씨는 다 알면서도 모른 척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그렇게 살림이 익어가면서 제 인생에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뜨거운 감정이 남아있다는 걸요. 남편을 보내고 혼자 지낸 긴 세월 동안 제 안의 여자는 진작에 말라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믿어야 서럽지 않게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철수 씨 곁에 있으면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다 신호에 걸리면 철수 씨가 슬쩍 제 손을 잡고 손바닥을 간지렸습니다. 영화를 보다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는 그 온기에 뻣뻣하게 굳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밤이었습니다. 58, 이 나이에 마치 20대가 된 것처럼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철수 씨와 저는 속궁합까지 미치게 잘 맞았습니다. 매일 밤 서로의 살결을 맞대고 숨소리를 나누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꽁꽁 닫아두었던 마음 한켠이 그리고 죽어있던 제 몸의 감각들이 비명을 지르며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요. 부끄러움보다는 아직 나도 살아있구나, 나도 여자구나 하는 생동감이 저를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간절히 원하는 남자가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15년 공장 생활의 고단함을 씻은 듯 낫게 해주었죠. 재혼하고 첫 달은 진짜로 꿈결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제가 좋아하는 빵집의 빵을 기억해뒀다 사다 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내려줬습니다. 찬 이불 속에서 혼자 눈을 뜨던 그 지독한 세월이 다 가짜였던 것처럼요. 주변에선 다들 팔자 고쳤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딸 혜진이도 엄마 목소리가 너무 밝아졌다며 좋아했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입꼬리가 자꾸만 실룩거렸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예뻐지고 있다는 착각도 들게 했습니다. 사랑받는 여자는 다르구나 싶었죠. 나한테도 이런 봄날이 오는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늘어가는 약병들이었습니다. 처음엔 2개였습니다. 혈압약이랑 당뇨약이라고 오래전부터 먹던 거라고 철수 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했죠. 환갑 다 된 나이에 약 하나쯤 안 달고 사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탁 위 약병이 3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엔 4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철수 씨가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꽉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다리가 좀 저리네. 괜찮아. 원래 이래. 철수 씨는 웃으며 넘겼고 저도 같이 웃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란히 누워 잠든 철수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참 동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약병들이, 저 가느다란 떨림이 대체 무엇을 예고하는 걸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그때만큼은요. 그날은 평화로운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평소처럼 외출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 있던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갔을 땐 철수 씨가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철수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다리에 힘이 없네. 그냥 갑자기 툭 풀려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신발끈을 묶으려던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급히 팔을 잡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때 느껴진 그의 무게. 그건 단순한 몸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의 몸이 얼마나 무겁게 가라앉는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병원 가요. 당장요. 괜찮아. 좀 쉬면 돼.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봐요. 제 마음 편하게요. 철수 씨는 한사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우리는 근처 내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 의자에 앉아 무릎 위 제 손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예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이번 일은 생각보다 크고 깊을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 의사 선생님의 호출에 홀린 듯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의 말은 짧고 또 무거웠습니다. 당뇨 합병증 초기 증상입니다. 이미 말초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같군요.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방치하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는 없습니다.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완치는 없습니다. 그 말이 진료실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고된 통지서를 드디어 받아든 사람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철수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의 무게가 말보다 더 많은 걸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풍경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병이 본격적으로 줄을 섰습니다. 혈당 측정기가 들어오고 냉장고 한 칸은 인슐린 주사기가 차지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철수 씨의 식단표가 붙었습니다. 탄수화물 몇 그램, 당분 제한, 염분 줄이기. 처음엔 그저 종이 한 장이었던 그 표가 어느 순간 제 하루를 통째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차리려면 식단표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짭조름한 된장찌개 대신 밍밍한 계란두부국을 끓이고 하얀 쌀밥 대신 거친 잡곡밥을 지었습니다. 철수 씨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혈당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체크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직접 하던 철수 씨가 어느 날부턴가 체열침 찌르는 게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끝 감각이 무뎌졌다고요. 그때부터 그건 자연스럽게 제 일이 됐습니다. 영순 씨, 나 혈당 좀 재줘요. 손가락 끝을 찌를 때마다 철수 씨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통증이었겠죠.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수치. 그 수첩이 두꺼워질수록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말라가는지가 거기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이었습니다. 합병증이 오면 감각이 무뎌져 상처가 나도 모르고 그게 덧나면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철수 씨의 발은 저녁만 되면 양말을 벗기 힘들 정도로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영순 씨, 미안한데 발 좀 봐줄 수 있어요? 상처 난 데 없나 확인 좀. 그럼요, 여기 앉아봐요. 그렇게 매일 저녁 저는 철수 씨의 발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닦아내고 꼼꼼히 살피고 정성껏 로션을 발라주는 일. 처음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니까, 내가 아내니까, 곁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매일이 되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발에 로션을 바르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 공원에는 저녁 산책을 나온 부부들이 보였습니다. 웃으며 걷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노인. 저는 한참이나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합가하고 처음 몇 달 철수 씨는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안아주고 밤마다 서로의 온기는 느끼며 나란히 누워 하루를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속삭이던 밤의 온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혈당 수치와 투약 시간표가 채웠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오늘 혈당 몇이냐, 발에 부기가 빠졌냐는 사무적인 말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한꺼번에 바뀌었으면 눈치라도 챘을 텐데 하루에 아주 조금씩 달라지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아.
고마워요, 영순 씨. 철수 씨는 편안한 얼굴로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 하나가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계속될까? 1년? 5년? 아니면 10년? 완치가 없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안에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황급히 밀어냈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요. 공장에서 기계가 멈추면 수리하면 됩니다. 부품 고치면 다시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몸은 달랐습니다. 한번 고장나면 평생을 끼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발 마사지 크림 뚜껑을 꼭 닫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 내일 아침 식단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5년 공장 일보다 더 무서운 기약 없는 간병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쓰자는 말을 조심스레 꺼낸 건 철수 씨 발에 두 번째로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당뇨 환자는 발 상처가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감각이 무뎌져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고 그러다 덧나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발을 닦아주다 뒤꿈치 쪽에 빨갛게 긁힌 자국을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문지르며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철수 씨 있잖아요. 제가 혼자 다 챙기기가 가끔 버거울 때가 있어서요. 전문 간병인을 한 분 모시면 어떨까요? 철수 씨가 더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당신이 부담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더 잘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몇 번이나 골라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간병인이요? 네,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계시면 철수 씨도 훨씬 편하실 것 같고, 나 남의 손 빌리는 거 딱 질색이에요. 단호했습니다. 더는 토를 달지 못하게 만드는 서늘한 목소리였죠. 저 그런 거 싫어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집안에 들락거리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아내가 직접 해줘야 보약이지, 남이 해주는 게 어디 같아요? 아내가 해줘야 보약이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분명 따뜻해야 할 말인데 제 귓가에는 어쩐지 차갑게만 꽂혔습니다. 저를 아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저를 이 집에 묶어두려는 말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영순 씨가 옆에 있어야 내가 힘이 나요. 당신이 챙겨주면 나는 뭐든 다 나을 것 같거든. 그렇게 말하는 철수 씨의 눈빛은 너무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나쁜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게 느껴지니까 도저히 화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철수 씨는 며칠 뒤 두툼한 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영순 씨, 이번 달 생활비예요. 좋은 재료 사서 몸 보신 좀 하고 영순 씨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요.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말고.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공장에서 최저시급 받으며 굴러먹던 시절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 철수 씨의 공복 혈당을 잽니다.
수치를 확인하고 식단표에 맞춰 정갈하게 아침을 차리죠. 잡곡밥에 나트륨 뺀 국, 설탕과 소금 없는 반찬들. 식사가 끝나면 다시 혈당을 재고 수첩에 꼼꼼히 적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고 나면 또 점심 식사 준비. 오후에는 철수 씨 낮잠 시간에 맞춰 숨죽이며 집안일을 마저 처리합니다. 저녁 식사 전후로 다시 혈당 체크, 발 상태 확인, 로션 마사지, 그리고 잠들기 전 인슐린 투약까지 챙기고 나면 그제야 제 하루가 끝이 납니다. 통장에는 돈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가는 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철수 씨는 한 번도 대놓고 나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마트라도 다녀오면 꼭 이런 말이 날아왔습니다. 오늘 좀 오래 걸렸네요? 어디 들렀다 왔어요? 아니요, 그냥 장만 봐서 왔는데요. 그래요? 마트 다녀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나?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1시간 남짓 걸린 거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작아졌습니다. 다음번엔 더 빨리, 더 서둘러 돌아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출 자체가 끊겨버렸습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와도 서둘러 끊었습니다. 길게 통화하면 어김없이 철수 씨 눈치가 보였거든요. 공장 동료 미숙이가 밥 한번 먹자고 연락을 해와도 요즘 좀 바빠서라는 뻔한 핑계로 미루다 보니 이제는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수 씨가 낮잠을 자는 사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미숙이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미숙아, 나 요즘 정신이 없네.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 문자를 보내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을 같이 고생한 친구한테 나중에 보자는 기약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철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순 씨, 나 혈당 좀 재줘요. 네, 금방 가요. 저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소파 쿠션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왜 숨겼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철수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정했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이면 등을 토닥여줬고 고생 많다며 미안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아끼지 말라고, 갖고 싶은 거 다 사라고. 영순 씨 많이 힘들죠?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스르르 녹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내 고마움을 아는구나.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아는구나. 그러면 다시 버틸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한 감사함이 제 현실을 바꿔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혈당을 쟀습니다. 정해진 식단표대로 밥을 짓고 그의 발을 닦고 로션을 발랐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면서도 퇴근이 없는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부품을 조립할 때 그때는 적어도 저에게 퇴근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고 앞치마를 벗어 던지면 그 다음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적은 월급이었어도 퇴근 후에 동료랑 먹는 칼국수 한 그릇이 있었고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 틀어놓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도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초라한 줄만 알았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눈물겹게 귀한 것이었는지요. 내 시간이 있다는 것, 내 이름 석자로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단 몇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는 것. 통장 잔고는 예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넉넉해졌지만 저는 공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작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라는 사람 자체가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공장 다닐 때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월요일은 월요일이고 금요일은 금요일이었죠. 주말엔 쉬고 평일엔 일하고 달력이 없어도 몸이 먼저 요일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월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제 하루는 늘 똑같습니다. 일어나 혈당을 재고 밥을 짓고 발을 닦아드리고 청소를 하고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달력의 숫자는 바뀌는데 제 삶은 박제된 것처럼 멈춰 있었죠. 그러던 어느 오후였어요. 철수 씨가 낮잠을 자는 사이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공원에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짝을 지어 걷는 노인들,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엄마, 벤치에서 웃고 있는 부부. 다들 아무렇지 않게 그 자유로운 풍경 속에 섞여 있더라고요. 저도 저들 중 하나였던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어봤어요. 미숙이. 마지막 통화가 2달 전이었네요. 술래 언니. 3달 전이고요. 고향 친구 정옥이. 벌써 4달 전입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마지막 연락 날짜는 점점 더 과거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막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오면 짧게 끊게 되고 문자가 와도 나중에 답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둘 멀어졌죠. 미숙이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전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공장 얘기, 동네 얘기, 그 영양가 없는 수다라도 떨고 싶었죠. 하지만 철수 씨가 깨어나면 물어볼 게 뻔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해요? 공장 친구요. 공장 사람들 만나서 뭐해요? 이제 거기 안 다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면 다음번엔 전화하기가 더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포기하다 보니 어느새 제 연락처엔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 딸 혜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쿠션 밑으로 밀어넣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그때 안방에서 기척이 들렸죠. 영순 씨, 나 일어났어요. 혈당 좀 재줄래요? 네. 금방 가요.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 공원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걷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눈부신 풍경을 뒤로 한 채 다시 어둑한 안방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몸도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허리가 묵직했거든요. 15년 공장 라인에 서 있을 때도 거뜬하던 허리가 집안일만 하는데도 끊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공장 일은 몸은 힘들어도 퇴근이 있었는데 집안일은 몸도 쓰는 데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제 영혼을 갉아먹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눈을 떠도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고 속은 늘 더부룩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말 한마디 꺼내기가
참 어려웠죠. 진짜 환자는 철수 씨니까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잘 알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할지 아니면 불편해할지 그 눈치를 보느니 그냥 꾹 참는 게 속 편했어요. 영순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어느 날 아침 식사하던 철수 씨가 묻더라고요. 아니에요. 어제 잠을 좀 설쳤나 봐요. 그래요? 나 때문에 힘든 거 아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하고 설거지를 하러 일어섰죠. 싱크대 물소리에 숨어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이게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서러워서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주 목요일 미숙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언니, 나 다음 주에 근처 가는데 밥 한번 먹자. 얼굴 보고 싶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미숙이 얼굴이 공장 앞 백반집 그 시큼한 된장찌개가 아무 걱정 없이 깔깔대던 그 점심시간이 너무나 그리웠죠. 조심스럽게 철수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 씨, 다음 주에 공장에서 15년 함께 일한 친구가 근처 온다는데 점심 한 끼만 먹고 와도 될까요? 밥 다 차려놓고 나갈게요. 철수 씨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친구 만나서 무슨 얘기 하려고요? 우리 집 얘기? 아니면 내 병 얘기?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사는 얘기 하는 거죠. 뭐,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오래 있지는 마요. 나 오후에 병원 가야 할지도 모르니까. 약속 당일 저는 서랍 깊숙이 처박아뒀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지 입술에 잘 붙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꼼꼼히 발랐어요. 오랜만에 어딘가를 향해 걷는다는 기분을 내고 싶었거든요. 미숙이를 보자마자 목 끝까지 울음이 차올랐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이 이게 뭐야? 뭐가? 나 멀쩡해. 미숙이는 공장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소식을 쏟아냈죠. 듣고 있으니 제가 빠져나온 그 세계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즐거운 수다를 끄는 건 제 핸드폰 벨소리였어요. 철수 씨였습니다. 영순 씨, 병원 예약 2시로 당겨졌어요. 빨리 와야겠어. 시계를 보니 만난 지 겨우 40분 지났더라고요. 미수가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밥도 다 못 먹었잖아. 미안해. 다음에 내가 비싼 밥 살게. 그때는 길게 보자. 허겁지겁 집에 돌아오니 철수 씨가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2시 다 됐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죠.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는 내내 철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국은 싱겁다, 밥은 질다. 평소엔 맛있게 먹던 음식들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설거지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미숙이의 연락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철수 씨한테 허락받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갔다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지쳐버렸거든요.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속 편했습니다. 그게 더 슬픈 일인데도 말이죠.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어요. 불 꺼진 소파에 앉아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창밖을 바라봤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넓고 따뜻한 집, 통장엔 두둑한 돈.
그런데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고 문은 잠기지 않았는데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기분이었거든요. 가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처음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건 새벽 2시였어요. 자다가 갑자기 들리는 거친 신음소리에 눈을 떴죠. 철수 씨가 이마에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요. 저는 정신없이 잠옷바람으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응급실 처치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저혈당 쇼크라고 하더군요.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위험한 고비라고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처치실 커튼 너머로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철수 씨가 보였습니다. 저는 복도 차가운 벤치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새벽 3시의 응급실은 형광등 불빛만 서늘하게 밝았고 사람들 표정은 다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참 많이 걱정됐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혼자 혈당도 못 재고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른 채 지낼 철수 씨를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들었거든요. 아직 이 사람을 많이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걱정스러운 생각 한 구석에 제가 정말 꺼내고 싶지 않았던 다른 생각이 아주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만약 철수 씨가 잘못된다면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 철수 씨가 처음 만났을 때 자랑스럽게 얘기해줬던 그 재산들이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올랐어요. 저는 그 생각을 황급히 밀어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주 세게 밀어냈죠. 마치 생각해서는 안 될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요.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가끔씩 정말 예고도 없이 그 생각이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철수 씨의 부은 발을 정성껏 닦아드릴 때, 새벽에 혈당이 낮다는 기계음 소리에 놀라 깰 때, 원하지 않는데도 그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왔어요. 아파트와 상가, 자녀도 없으니 법적 배우자인 내가 전부 받게 되겠지. 그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보통 황혼-재혼을 하면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들 하잖아요. 서로 자기 목 챙기려고 으르렁거린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숱하게 들었죠. 저희 아이들도 재혼 전에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걱정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철수 씨는 자녀도 없고 형제들과도 왕래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참 싫었습니다. 정말로요. 아픈 남편 곁에서 유산을 계산하는 여자. 그게 바로 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무의식 중에 스친 생각이라 해도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너무 놀랍고 끔찍했습니다. 철수 씨의 시중을 들으며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영순아, 너는 지금 사랑해서 이러는 거니?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거니? 그 답을 찾으려고 할수록 더 무서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가지 마음이 제 안에 동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철수 씨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다가도
그가 없어진 이후의 편안한 삶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순된 두 마음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죠. 철수 씨가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부동산 등기부 서류랑 통장 내역, 보험 증서들이었습니다. 철수 씨,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철수 씨가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 목록이에요. 영순 씨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내가 잘못되면 이거 다 영순 씨 거니까. 죽음을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건네봤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이런 말하지 마요. 철수 씨. 현실이잖아요. 내 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당신도 알잖아요.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영순 씨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아파트 등기는 여기 있고 상가 임대 계약서는 이쪽에 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는 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자기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이 모든 걸 제게 맡길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 믿음이 참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꽉 막힌 듯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죄책감 아래로 병원 벤치에서 했던 그 발칙한 생각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철수 씨, 나랑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꼭이요. 그래야죠. 나도 당신이랑 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철수 씨가 힘겹게 웃어 보였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죠. 나는 이 사람 옆에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걸까? 이걸 사랑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그를 간호했습니다. 더 정성껏 밥을 지었고요. 마치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순수해질 수 있는 것처럼요.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오늘도 저는 따뜻한 물수건을 적십니다. 철수 씨의 발을 닦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껴요. 이 사람이 제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과 이 끝없는 간병의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두려움. 이 두 마음이 제 안에 같이 있다는 게 제가 정말 나쁜 여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솔직한 인간이라는 뜻일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는 건 공장 다닐 때부터 생긴 오랜 버릇이에요. 공장 기계가 돌아가기 전 몸이 먼저 긴장하며 일어났었죠.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있다면, 그때는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버티나 싶었다면, 지금은 오늘도 어제와 똑같겠구나 싶다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잠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선 철수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어제 혈당이 좀 높았으니 오늘은 탄수화물을 더 줄여야 하고 병원 예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에 새로 생긴 굳은 살도 봐야 하고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이미 철수 씨의 하루로 가득 찼습니다. 제 하루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로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철수 씨가 일어나기 전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온전히 제 이름으로 숨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오늘 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산책 나온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혼자 빠르게 걷는 사람, 강아지와 산책하는 노부부,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는 할머니. 저마다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 풍경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들 사이에 섞여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걷고 싶었거든요. 혈당 수치나 식단표 같은 거 싹 잊어버리고요. 걷다가 배고프면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미숙이한테 전화해서 1시간쯤 수다 떨다 들어오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요. 그게 대단한 욕심도 아닌데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만 같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공장 다니던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최저시급 받으면서 월급날이면 이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사나 계산기부터 두드려야 했던 살. 무릎은 시리고 손마디는 굳어가서 퇴근하면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잤던 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초라한 인생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저에게는 분명히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퇴근이었어요. 오후 5시면 기계가 멈췄고 그 이후는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친구랑 식당 가서 국밥 한 그릇 먹는 것도,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 보는 것도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었죠. 돈은 없었어도 그건 제 이름으로 된 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도 그게 제 삶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영순 씨, 일어났어요? 안방에서 들리는 철수 씨 목소리에 서둘러 커피잔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금방 갈게요. 오늘 아침 메뉴는 철수 씨가 좋아하는 미역국입니다. 대신 혈당을 위해 간은 아주 싱겁게 해야겠죠. 밥을 안 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창밖을 보며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고 안도했던 제가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풍경은 그대로인데 저는 그 사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영순 씨, 오늘 얼굴이 좀 안 좋네.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식탁에 앉은 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힘들면 꼭 말해요. 알았죠? 영순 씨가 해주는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또 이상하게 눅눅해졌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맛있다고 웃어주면 그간의 고단함이 잠깐은 흐릿해지거든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정 떼지 못하는 습관일까요? 저도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위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자라난 질문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영순아, 너 이대로 계속 살 수 있겠니? 철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아파서 저에게 더 의존하게 된 것이고 그저 자기 방식대로 저를 아끼고 있는 것뿐이죠. 하지만 좋은 사람과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공원의 그 할머니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하늘만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에 오래 남던지. 나도 언젠가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하늘만 올려다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질문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키는 숭고한 삶과 내 이름으로 숨쉬는 자유로운 살. 이 두 가지는 왜 같이 갈 수 없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찾아 떠나야 할까요? 황혼의 문턱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오늘도 채열침을 들고 안방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 한마디가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간병인도 아닌 오직 나로 살고 싶었던 영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여러분의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